네, 민주당이 오늘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이른바 쌍특검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탈당 선언과 함께 신당 창당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서정욱 변호사, 김형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 쌍특검법을 이제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입장이 굉장히 좀 팽팽한 상황이에요. 지금 각각의 이제 여야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좀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야당의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게 모든 특검은 김건희 특검 포함해서 모든 특검은 이제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첫째는 이제 권력형 비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범죄 혐의가 중대하면서 명백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검경이 수사를 안 하거나 은폐할 때, 이럴 때 특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을 보세요. 권력형 비리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2012년에 결혼하기 전에 개인 김건희 여사의 문제다. 권력 비리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되는데 이미 그때 우리 권오수 회장 판결문에도요. 별지에 보면 계좌가 한 107개인가 전주들 있죠. 근데 그중에 한 명 기소했는데 한 400번 거래한 그분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범죄 혐의가 거의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중대하냐? 실제 주가 조작에 만에 하나 이게 계좌를 빌려줬다 하더라도 벌금 몇백만 원 오는 사안입니다. 이게 81억 들어서 특검할 사안입니까? 말이 안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검경이 수사를 안 했느냐? 문재인 정권 때 그때 추미애 장관, 그다음에 박범계 장관, 중앙지검장은 이성윤, 이정수 이분들이 온갖 게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관련자들. 근데 김건희 여사 증거가 없으니까 서면 조사 한번 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저는 친정권 검찰들이 2년 가까이 탈탈 털었는데 뭘 또 합니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총선용 정치 특검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입장 듣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어떤 기본적인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서 상정을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상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그것은 현실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한동훈 전 장관이 얘기하는 독소 조항 부분도 이미 자기네들이 수사할 때 다 그런 형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게 독소 조항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이미 이제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현재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의 부분 리스크가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는 아닙니다만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이러한 어떤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이야기 자체가 수용은 하되 총선 이후에 하자 이런 식의 수정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정도까지라면 지금 와서 이것이 특검이 말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쌍특검법은 자동으로 상정이 되겠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야당에서는 처리할 것으로 계속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결국 이제 우리 헌법이 부여한 절차와 권한대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 헌법은요, 행정부와 이제 입법부, 사법부, 상권 분립을 규정하면서 서로 이제 견제와 균형이죠. 그렇다면 국회에서는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아마 이제 통과는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국회에서 숫자만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악법이 통과될 때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또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거부권입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권한, 국회의 수적 입법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이런 게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은 이미 1초도 고민할 가치가 없습니다. 혹시 이게 우리 부인 문제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부인이든 아들이든 장모든 형이든 누구든 이런 게 악법은 1초도 고민 없이 단호하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거부권 행사 가능성 역시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일부는 그래도 윤 대통령이 자기의 기본적인
뭐 소신이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된다. 오히려 만약 그것이 지금 주장처럼 특검의 대상도 아니고 오히려 뭐 김건희 여사 사건이 아주 경미한 부분이라면 굳이 거부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수사를 해서 무죄가 되면 훨씬 더 명백한데 왜 제2요구권을 행사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당 그렇게 되면요. 실제적으로 12일 이내에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제 제재검은 가반에다가 3분의 2 출석의 가반의 출석에다 3분의 2의 의원들이 실제적으로 가결을 시키면 실제로 그 거부권 자체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한 본회의 상정에서 가결이 될 수 있는 길이 또 하나 열립니다. 이제 여기서의 변수는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조차도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가결의 표를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특히나 제일 지금이 이제 그 총선과 관련해서 자기의 공천권과 관련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중에 나온 속보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서 징역 30년을 확정했다는 속보인데요. 대법원 일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 이내를 지금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의 투자금으로 제한군인 회상조회에 인수를 해서 상조회 자산을 횡령을 했고요. 이 상조회 자산 유출 사실을 숨긴 채 다시 매각을 해서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좀 정치권에도 영향이 있는 속보가 있어서 이 부분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업가로부터 금품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징역 4년 2개월 확정받았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해서 징역 4년 2개월이 내려진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이 씨는 정부 지원금이나 정부 자금 배정 등 각종 청탁을 받고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총 9억 4천여만 원어치 뒷돈이나 선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씨의 금품 수수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 사건에 발단이 된 바 있는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징역 4년 2개월의 대법원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고요. 자세한 내용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모두 이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이제 관측은 같게 내주셨는데 거부권 이후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이후에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요? 아마 이제 거부권이 되면 예. 원래 이제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3분의 2가 되면 확정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이제까지 거부권 했을 때 3분의 2가 된 적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근데 문제는 이제 변수가 약간 있는 게 언제까지 재의결을 해라. 이게 구체적인 날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제 공천이 좀 물갈이 되면 그럼 국민의힘의 공천 탈락하는 현역 의원들이 혹시 이게 또 찬성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시점을 최대한 늦춰서 한번 재의결을 시도해 보자. 이런 게 또 꼼수를 쓸지 몰라요. 이게 꼼수입니다. 우리 법은요, 날짜를 꼭 며칠 내에 재의결해라. 이건 없지만 거부권에서 바로 국회로 오면 통상적인 상식적인 기간 내에 표결을 해야지 이게 공천 학살이 될 때까지 뭐 2월 달까지 1월 말까지 미루어보자. 이거는 정말 헌법 정신에 반하는 꼼수 중에 꼼수다. 이거 헌법학자들이 다 인정합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아마 이제 그 전에 민주당은 또 이게 강력한 뭐 장애투쟁이나 여론전을 펼 텐데 저는 민주당이 자꾸 이게 민생, 정책 경쟁하면서 총선을 완전히 김건희 특검 정치 이슈로 한번 총선 이슈로 한번 잡아보자. 이게 민생 또는 정책을 논하는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이게 뭐 우리 꽃놀이패 아니냐. 그냥 수용하면 좋고 수용 안 해도 이게 여론이 나쁠 테니까 꽃놀이패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게 꽃놀이패가 잘못하면 이게 바로 자충수로 바뀝니다. 이미 여론은 움직이고 있어요. 야, 이 특검 이게 문제가 많은 특검이다. 김건희에서 상당히 억울하다. 이런 게 여론이 옛날보다 이게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자충수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게 저는 포기해야 된다. 이런 특검은 이래 봅니다.
예,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뭐 장외투쟁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장애투쟁까지를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총선 시기가 짝짝짝 가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 장애투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이렇게 그 행사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가진다. 뭐 그렇게는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이제 서 변호사가 그 김건희 여사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민들의 대다수는 김건희 여사 건은 최근에 뭐 명품 가방건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좀 더 살펴봐야 된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론전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그렇게 뭐 가열차게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여론은 그런 방향으로 흐를 것이고 심지어는 뭐 꼼수라고 말하셨지만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뭐 바꿨다 그러면 꼼수가 되지만 이것은 규정이 없는 사항을 최대한 제적 시기를 말하자면 만들어가는 것 자체를 꼼수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특검은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일부지만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은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예,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본회의가 열렸을 때 이게 뭐 상정이 되고 진행되는 상황들 저희가 보도해 드리도록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요.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그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27일 본인이 입장 표명을 하겠다라고 한 그 날이었습니다.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어떤 내용 말했는지 함께 들어보고 오시죠.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바로 미래여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의 아집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신당에서는 당당하게 표 떨어지는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들을 솔직하게 다루겠습니다. 눈은 항상 녹습니다. 그래서 봄은 항상 옵니다. 보름달은 항상 집니다. 그리고 초승달은 항상 차오릅니다. 앞으로 저만의 넥스트 스텝을 걷겠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 탈당,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뭐 거취에 대해서 저희가 뭐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지만 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고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정치적 자산을 다 포기하겠다. 정치적 자산이 이게 뭐 있습니까? 뭐 포기할 정치적 자산이 있어야 포기할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이게 좌파들의 역선택으로 대표가 저는 됐다 봐요. 나경원 대표하고 할 때. 근데 그 이후에 계속 뒤에서 이게 칼질 총질하면서 분탕질만 치고 계속 가출하고 자기는 이게 고기도 전에 안 팔아갖고 뭐 소고기, 양고기, 양머리에 개고기 팔았다고 고기 언제 팔았습니까? 제가 보기 선거운동 저는 이게 한글 본 적이 없고 과출만 했는데 그러다가 이게 징계 2번 당하고 지금 이게 그래서 거의 사실상은 이게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자산이 있길래 포기할 게 뭐 있냐 말이지. 이게 첫째 문제고요. 두 번째 제일 황당한 게 보름달은 지고 초승달은 차오릅니다. 본인이 초승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본인은 정치 12년 한 정치 올드 중에 올드합니다. 나이로 생물학적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정치에. 나이 70이라도 정치 처음 입문하면 초승달이고 나이 30대라도 정치판에 20년 있으면 이게 그냥 이거는 완전히 검은달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가 처음 입문할 때 보름달로 입문했어요. 왜? 그때 아무것도 아닌 걸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 시기 준 거 아닙니까? 진짜 신인들 청년들 어려운데 본인은 보름달로 입문했다니까요. 근데 12년 동안 온갖 이게 분탕질 하다가 본인은 검은달로 썰썰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자기가 마치 정치 처음 입문하는 것처럼 야 초승달이다. 그러면 이게 차오른다. 이런 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여기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나가면 추워요. 시베리아 벌판 춥습니다. 황야에 고독하게 홀로 이제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당이나 공천 탈락한 사람들 이게 뭐 이삭 죽기 좀 없나? 이렇게 기웃기웃하죠. 이렇게 썩은 고기 찾아 헤매다가 하이에나처럼 썰썰이 저는
정치판에서 영구 퇴출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강한 어조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뭐 어제 한 이야기들 뭐 얘기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러면 국민의힘과 이제 관계는 뭐 총선 전 재결합은 없다고 하니까 네. 이제 정말 뭐 영원히 결별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뭐 정치는 항상 생물이니까 헤어졌다가 다시 통합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1월 달에 가서 이준석 대표가 빅텐트 그룹들에 조할 것인지 아니면 독자 노선을 갈 것인지 또 국민의힘의 소위 한동훈 그 호가 정상적인 어떤 부활을 할 것인지 중간에 자초할 것이냐에 따라서 변수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어저께 이준석 대표의 그런 어떤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우선 왜 노원에서 했는지, 왜 고깃집에서 했는지, 앞으로 노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설명도 없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신당을 창당하면 왜 내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고 단순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표 떨어지는 얘기한다. 그럼 그게 신당의 비전이 아니잖아요. 다른 당, 자기가 있었던 당에 등에 칼 꼽는 이야기 하는 당의 비전이 있겠냐. 아예 차라리 나는 새로운 어떤 뭐 내각제든 새로운 87 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체제든 그런 비전이 없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고 스스로 가장 실패한 단어가 있었어요. 넥스트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now를 얘기하거든요. 스테이지를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 우리가 함께하자, 힘을 모으자 이런 얘기하는데 넥스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제일 그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싫어하는 단어가 차세대라는 말입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넥스트란 뭐냐? 미안하지만 너는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비하하는 말이거든. 스스로 자기가 넥스트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본인은 한동훈과 경쟁자라고 하면서 이번 차례는 내 차례가 아니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당이 힘을 가질 수 있을지. 더군다나 천하용인 자체도 결합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상당히 그 내일 어제 했던 저 내용은 내용이 없었던 굉장히 결핍된 기자회견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만 짧게 여쭤볼게요. 국민의힘과의 관계가 그래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그 이혼 소송을 엄청나게 많이 해봤어요. 몇백 건 진짜 많이 해봤어요. 이혼 소송을. 예. 근데 그 거의 99%는 재결합이 안 되는데 먼저 진짜 어쩔 수 없이 이혼한 사람 중에 한 1% 정도 재결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 이준석 대표처럼요 먹던 우물에 그 침 뱉고 떠나는 사람은요 절대 재결합 안 돼요. 지금 이게 얼마나 비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몸담은 대표까지 했던 당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얼마나 공격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있던 당에 이렇게 침 뱉고 떠난 게 무슨 재결합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내용 중에 너무 황당하게 말해서 하나만 더 지적하면 국민의힘의 뭐 총괄 선대본부장을 제안받았다. 근데 예. 책임 있는 자에게 받았다 했거든요. 이게 누군지 저는 묻고 싶어요. 이게 만약에 김기현 대표라면 김기현 대표 그날 만나자마자 SNS에 글 한 줄 남기고 대표직에서 쫓겨나다시피 그만뒀잖아요. 그분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분이 마음대로 총괄 선대본부장을 임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대표라도 최고위원 회의도 거쳐야 되고 당원들의 의사도 수렴해야 되잖아요. 이게 누군지 저는 도저히 그 납득이 안 되고요. 그러면서 이게 또 검찰 고하고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피의자입니다. 제발 저는 검찰 고하고 비판하는 사람 중에 자기가 피의자나 피고인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재명 대표 피고인이잖아, 피의자. 근데 검찰 공개하면 안 돼요. 조국 송영길 그걸 공개하면 안 돼요. 이준석 무고죄로 기소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송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범죄 피의자가 검찰 공격하면 옛날에 도둑놈이 포졸 몽둥이 빼서 때리던 이게 적반하장이에요. 좀 이런 검찰 공화국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예. 피의자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바로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쇄신 바람이 불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더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불출마 자체가 미덕은 아니다라고 이제 약간 이제 수위를 낮추긴 했는데요. 지금 뭐 어떻게 분위기 좀 진행될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불출마한 거는 뭐 저는 이제 그 세 가지 의도로 봐요. 세 가지 의도로. 하나는 이제 바로 내가 불출마함으로써 다른 의원들의 희생을 이끌어내는 공천혁명. 이게 첫째 의도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비교가 되죠. 나는 불출마인데 이재명 대표 당신은 방탄 때문에 불출마 못해?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 차별화. 이게 두 번째 의도고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바로 이제 대선으로 갑니다. 이 말은 초선하면 여의도 가면요. 선수가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한동훈 장관 초선으로 들어가면 n분의 1 초선 의원밖에 안 돼. 바로 차라리 그냥 대선으로 직행하는 윤석열 모델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의도로 저는 이제 불출마했다고 보는데, 근데 이 불출마가 상당히 파장을 몰고 올 겁니다. 아마 이제 그 영남권의 다선 중진 의원들도 희생을 해라. 한동훈 장관까지 희생하는데 당신들에게 왜 욕심을 부리느냐. 이런 이제 비판 여론이 많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공천 물갈이 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불출마를 선언하고 시동을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상대당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양당 수장으로서 서로를 직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발언들 주고받고 있는지 듣고 오시죠. 오늘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집권당입니다. 국정에 책임을 진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입니다.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두 당의 대표인데 조금 전 변호사께서도 이렇게 불출마 선언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와의 비교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이재명 대표의 또 여당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함께 들었는데 의원님 어떤 말씀 좀 하고 싶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당의 대표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무리 그분이 뭐 상대당의 대표가 뭐 피해자가 피고자이라 하더라도 대표로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만나기 하루 전날 검사 사칭한 사람이다. 그 사람들한테 왜 충성하냐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난하면서 그 다음날 만나는 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우리가 그 격돌을 하면서 서로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할 수 있지만 최소한 내일 만날 것 같으면 오늘 정도는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또 운영의 묘 아닙니까? 그래놓고 오늘 만나서 미소를 띄우면서 잘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오늘이 아닐 수는 있다고 네, 하지만요. 네. 뭐 예. 조율 중이다 예, 그렇게 예.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2, 3일 내에 했고 오히려 이제 이것을 틈타서 이재명 대표는 그나마도 덕담을 했어요. 잘 되기를 바란다. 자기 스스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기조가 국민들에게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들에게만 희소식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조금 이게 막혀있던 정치를 푸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검사로서 다시 돌아간 느낌이에요. 완전히 펜싱 칼로 그냥 쿡쿡 찌르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으로 출연하면 자기 지지자들은 되게 환호를 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래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차이가 뭐지? 또 똑같은 검사 본능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큰 이익을 가져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자기 지지자들을 규합할 수는 있으나 이번 총선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그 대통령의 어떤 중간 평가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겁이 나서 출마도 못하는 상황에 온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비례대표가 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옛날에 총재들은 비례 24번 이렇게 23번 했는데 지금 이제 병립형도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비례까지를 고민하기는 어중간하니까 안 하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김기현, 권성동, 이재명, 송영길을 타겟팅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러고 나니까 출마를 안 하라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말았다.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제 발언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제가 이제 그 정치 평론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말하고 행동에 일치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불체포 특권 그렇게 자기처럼 깨끗한 사람은 필요 없다 하더니 불체포 특권을 몇 번 행사했습니까? 그다음에 비례대표 지금 협상 중이지만 방식 이것도 본인은 연동을 강화해서 위성정당 금지법 만들겠다 했는데 다르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집권당입니다. 국정에 책임을 진 것은
여당입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예산 정국 한번 보세요. 윤석열 표 예산은 다 삭감하고 이재명 표 예산 뭐 지역 화폐가 어떠고 기본 뭐 어떠고 이게 집권당을 존중하는 겁니까? 나라의 살림을 사는 거 책임지는 거는 집권당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을 짜오면 존중해줘서 통과시켜주고 그중에 낭비적인 요소가 심한 거는 삭감만 이라는 게 우리 헌법의 정신이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자기 예산을 다 바꿔치기 한 거예요. 지역 화폐나. 이거는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농락한 거다. 한 번도 이게 집권당으로 또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곧 상견례를 하잖아요. 예. 상견례 앞두고 그래도 발언의 수위를 좀 조절했어야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일정이 조율된 건 아닌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났을 때 뭐 분위기 좀 어떨 것 같으세요? 한자라면 이제 한마디로 소리 웃는 얼굴 속에 장도 칼을 감추고 있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조선 제일 검 아닙니까? 뭐 겉으로는 이게 웃으면서 악수 정도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속에는 서로 칼을 감추고 노려보면서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어떤 장면 좀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용 없는 장면이죠. 방금 그 내용의 핵심은 네. 겉으로는 웃지만 아무 실질적으로는 대화가 안 되는 그냥 예방을 한 결과고 오히려 실제로 국회의장 예방한 김에 야당 대표 예방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 실제로 한 장관도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뭐 국회의장님 볼 때 뵐 분이 여러 분 있죠. 야당 대표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하실 분이고요. 그랬을 때 과연 국민들이 저 장면이 아름답다. 한동훈의 정치가 그야말로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정치냐 이렇게 보겠습니까? 그렇게 뭐 더 날카로운 정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더 국민을 신물나게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제 앞으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이제 비대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비대위원들도 이제 면면들을 이제 공개해야 되는데 뭐 굉장히 좀 베일에 감춰져 있어요. 이제 잠시 뒤면 이제 공개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뭐 어떤 부분들 좀 눈여겨봐야겠습니까? 과연 이게 그 직업적인 정치인들 말고 예. 비정치인들 있잖아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예를 들어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 헤비급 챔피언도 언급했죠. 본인 나이에. 네. 그다음에 바둑 이창호도 언급하고 네. 또 영화 감독도 이게 언급했잖아. 예, 히치콕 감독. 예. 예. 이게 바로 저는 비대위원회 그 미리 예상해 보는 거 아닌가. 생물학적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일가를 이뤘는데 근데 정치에 때가 묻지 않은 참신하고 깨끗한 이런 사람들이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예. 좀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발언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정책이라는 단어를 또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뭐 이런 키워드에서 좀 어떤 것들을 힌트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내용들에 있어서 특히 이제 동료 무슨 뭐 시민 이런 것들은 보면 결과적으로 국민국가적 차원에서의 시대는 가고 국제적 사회적 연대의 시대가 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또 공화주의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소위 리더십 그다음에 팔로우십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의 시대가 아니라 펠로우십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시대. 이제 그런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연대해서 가자. 이런 부분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의 형태가 아큐전전에 나오는 아큐 같은 존재라고 본다라면 훨씬 더 다양한 각계각층의 시대 그 자기 연배를 뛰어넘은 사람들과의 정책 연합, 정책 연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것이 자기 비전과 정책 속에서 근데 미래도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기후 변화라든지 또 우주라든지 또 문화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어떤 다음 웨이브에서 넥스트 웨이브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산업과 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 자기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포함시켜서 내놓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들을 발표했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하고 10명의 인물을 이제 발표했고요. 2명은 당연직이고 이제 8명이 지명직인데요. 이 지명직 8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7명의 인물은 정치권에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명단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혜지 의원, 그리고 민경우 소장, 김경률 회계사, 구자룡 변호사, 장서정 대표, 한지아 교수, 박은식 소화기내과 과장, 윤도현 비대위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발표 내용 함께 봤습니다. 뭐 어떤 특징을 좀 발견을 하셨는지요? 한마디로 이제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보이고요. 김혜지 이제 그 최고위원은 시각 장애인이죠. 장애인을 대변하고 민경우 이분이 범민련 사무총장이에요. 운동권 청산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김경률 회계사 하면 조국 흑서, 경제민주화, 그다음에 구자룡 변호사는 아마 그 이재명 저격수로 방송 많이 했죠. 제가 보기엔 나머지 분들도 최고의 베스트를 뽑은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글쎄요, 뭐 한동훈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 총선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산업의 문제고. 예, 그런 부분의 민심 위반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의 전문가라든지 또 금리 전문가라든지 좀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고, 그야말로 시민단체에 있던 사람, 특히 이제 뭐 민경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 민주당의 586 세대들에 대한 이제 뭐 김경률 변호사도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공격해 왔던 분들이라서 어떤 방식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은 대충 나옵니다만은 더 핵심적인 것은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부분에 대한 답을 없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저는 느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어떤 또 방향성을 보여줄지 저희가 좀 지켜보면 되겠고요. 네.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최측근인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기자회견을 열고 뭐 대장동 비리 의혹 본인이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재명 대표는 정세균 전 총리랑 오늘 또 회동을 한단 말이죠.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좀 어떤 식으로 당을 좀 정리해 나가게 될까요? 저는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에 당당하게 내가 제보했다고 밝혔을까? 이렇게 시점을 보면 결국 이제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이제 탈당을 확실하겠다. 이걸 이제 밝힌 시점에서 저는 당당하게 밝힌 거다. 시점을 이렇게 보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게요. 뭐냐면 이제는 이제 그 검찰 기획수사 프레임은 주장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대장동은 이낙연 캠프 측에서 제보를 했다. 이게 이제 팩트 아닙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게 검찰에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획수사로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 이런 이게 프레임은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분이 강서갑에 출마합니다. 이분이. 근데 거기에 강선호 의원이 있죠. 이렇게 되면 아마 이게 구도가 상당히 국민의힘 쪽에 유리하게 간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민주당, 그다음에 이낙연 신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렇게 3파전 구도가 되면 총선이 상당히 그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예, 삼총리 역할론 이렇게 나왔던 상황에서 지금 이 논란이 오늘 회동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글쎄, 우선은 남평호 지금 후보자인데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이 이낙연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손을 잡았다. 윤 대통령의 선거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 이렇게 악성 루머를 돌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차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남평호 씨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내가 책임지고 내가 했던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갈라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낙연 총리가 좀 실수한 것은 너무 빨리 탈당과 신당 얘기를 한 건 아주 잘못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나마도 최근에 삼총리의 논의 속에서 어쨌든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역할을 줄이는 방법으로 입장을 좀 강화시키는, 동맹시키는 그런 과정이고, 정세균 전 총리 입장에서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서 가장 더 중립적인 존에 계실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낙연 또 정세균 이 두 분이 갖고 있는 무게감은 이 민주당의 본류라고 하는 호남의 어떤 전남북을 대표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호남이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과거에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대로 가면 이긴다. 움직이지 마. 분열하지 마. 그렇다면 지금은 좀 달라졌다. 나가지 말라고 하는 스탠스는 일관되지만 이재명 대표의 역할은 줄여야 된다. 이선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이미 이재명 측근 중에서도
자기가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정리를 하면서 이선 후퇴하는 것까지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동 결과도 저희가 함께 지켜보겠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